내 어찌 부인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겠소. 한양 북촌이 들썩일 정도로 금실 좋았던 인꼬 부부. 하지만 그 달콤했던 냉새는 기생의 요사스러운 현올림 앞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조강지처를 폐물 도둑으로 몰아 빗속으로 내쫓은 비정한 남편.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건 폐가에 쓰러져 있던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정체불명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재기를 시기한 전 남편의 잔인한 모략과 사내의 뒤를 쫓던 시퍼런 칼날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역적을 숨겨준 죄, 그 대가는 죽음뿐이다. 관아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으며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서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곁을 지키던 노비 남편이 감추어왔던 거대한 발톱을 드러냅니다. 과연 서윤은 어떻게 이 모진 운명의 소용돌이를 뒤집었을지 그 소름 돋는 인생 역전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대왕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10여 년이 지나던 무렵의 일이지요. 한양 북촌의 소슬대문, 즐비한 골목, 깊숙한 곳에 대대로 벼슬길에 이름을 올려온 명문가 이씨 댁이 있었습니다. 그 댁 장남 한주는 약관을 간 넘긴 청년 선비로 글재주가 뛰어나기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붓을 잡으면 종이 위로 시 한 수가 절로 흘러나오고 사서삼경을 입에 올리면 좌중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만큼 한준의 학식은 또래 선비들 중에서도 단연 빼어났습니다. 그러한 한준의 곁을 지키는 이는 정씨 가문의 외동딸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의 친정은 본디 한미한 양반 집안이라 가세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였으나 외가 쪽이 비단 염색으로 불을 일군 집안이라 친정어머니께서 처녀적부터 그 솜씨를 어깨 너머로 익히신 분이었지요. 어머니의 손끝에서 자라난 서윤은 침선과 길쌈에 빼어난 규수로 자랐으니 바늘을 잡으면 비단 위에 꽃이 피어나고 배틀 앞에 앉으면 그 손놀림이 가히 신묘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던 날 한양 장안에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글재주 빼어난 청년 선비와 솜씨 좋은 교수의 만남이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천생연분이라 하였지요. 혼례를 치르고 시집에 든 뒤로 서윤은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 나갔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상을 보아 올리고 한낮이면 시어머니 곁에서 손수 침선을 도왔으며 저녁이면 한준의 글방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곁을 지키며 먹을 갈아 올렸지요. 한준 또한 그러한 아내가 어여뻐 글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바느질하는 아내의 옆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등잔불 아래 고이 숙인 그 옆 얼굴이 한준의 눈에는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준이 시 한 술 읊조리면 서윤은 그 운에 맞추어 다음 구절을 가만히 이어받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준은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부인의 솜씨가 어찌 침선에만 머무르오. 운자 다루는 솜씨까지 이리 빼어나니 내 어찌 부인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겠소. 장안에는 이 시댁 부부의 금실이 비할 데 없이 좋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동네 안악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도 이씨 댁 며느리 자랑이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며느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 안부를 자주 물으시고 손수 약재며 비단 자락을 친정으로 보내주시곤 하였지요. 한준이 벗들 앞에서 아내 자랑을 늘어놓을 적이면 좌중의 벗들이 짐짓시세 어린 농을 던지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의 눈으로는 좀처럼 잡아내기 어려운 미세한 어둠이 한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가의 외가가 비단 염색으로 불을 일군 상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술자리에서 화제에 오를 적이면 한준의 낯빛이 한순간 어두워졌다가 이내 거두어지곤 하였지요. 양반의 체면을 누구보다 따지는 옹졸함과 글로 이름을 높이고 싶은 허영의 씨앗이 그 깊은 곳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었으나 서유는 그 미세한 균열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무렵 조정에서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북방의 큰 무공으로 권세를 떨치는 윤대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두텁다는 소문과 함께 그 손에 들어간 재물이 한양의 절반을 사고도 남는다는 말이 떠돌았지요. 윤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그 소문이 훗날 이씨 대개 운명과 어떻게 얽혀들지 그때만 하여도 서유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느 봄날 한준의 학식과 인품을 시샘하던 벗들이 짐짓 농담을 가장하여 한준을 끌어내었습니다. 글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는 좋은 시 한 수도 나오지 않는다. 청루 한 번 구경하는 것이 사내대장부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길이라 하며 한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한준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하였으나 벗들이 자꾸만 등을 떠밀고 농을 던지니 마지못한 척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호기심이 없었다 하면 거짓일 터이지요. 그렇게 발을 들인 곳이 한양장안에서 으뜸가는 기방이었습니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방 안의 향내가 그윽하고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한준의 눈앞에 한 여인이 사뿐히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이름은 월향이라 하였습니다. 살결은 흰 모란 꽃이 팠고 눈매는 가을 호수의 잔물결처럼 일렁이며 입술을 여러 한마디를 흘리적이면 그 음성이 비파에 가는 줄을 튕기듯 사람의 폐부를 파고들었지요. 한양장안에서 경국지색이라 일컬어지는 그 자태 앞에 글로 다져진 한준의 심지마저 한순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월향이 한준 앞에 술잔을 따라 올리며 가만히 미소 짓는데 그 미소의 끝자락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준이 잔을 받아들면서 짐짓 헛기침을 하였으나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월향은 놓치지 않았지요. 월향이 가야금을 뜯으며 시 한 수를 읊조리는데 그 음성과 운자 다루는 솜씨가 어찌 그리 빼어난지 한준은 자기도 모르게 화답하는 시구를 입에 올렸습니다. 월향이 다시 그 운에 맞추어 한 구절을 이어받으니 한준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말았지요. 본디 월향은 예사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녀 출신으로 어미가 천한 몸이라 하여 어려서부터 양반 자제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온 여인이었지요. 그 가슴 속에는 신분의 한이 칼날처럼 박혀 있어 언젠가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올라 자기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 앞에 보란듯이 서고야 말겠다는 야망이 활알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양반을 차례로 갈아타며 그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이 월향의 살아가는 방도였지요. 본디 월향이 노리던 큰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손이라 일컬어지는 윤대감의 자리였지요. 그러나 윤대감의 곁은 만만치 않아 그 안방에 들어앉은 본부인이며 첩들이며 모두가 호락호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은 우선 만만한 먹잇감을 골라 발판을 다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문가 장남이라 가산이 넉넉하고 글에 빠져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양반의 체면을 따져 한 번 발을 들이면 빼지 못할 인물. 그러한 조건에 더할 나위 없이 들어맞는 자가 바로 이 한준이었지요. 월향이 한준에게 자기 마음을 한 조각 떼어주는 척하며 그 마음의 절반쯤은 칼날을 숨겨 두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시를 나누고 가야금 소리를 들려주며 한준을 홀렸지요. 한준이 기방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월향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고 글방에 앉아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한주는 다시 기방의 문턱을 넘었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그곳을 드나들기에 이르렀지요. 월향이 한준에게 비단이며 놀이개며 비싼 술을 청하는 솜씨가 어찌 그리 자연스러운지 한준은 자기가 가산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한준이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면 월향이 짐짓 서운한 낯을 지으며 눈가에 이슬을 맺으니 한준은 그 모습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어 더 큰 비단을 풀어 안기곤 하였지요. 술자리에서 누군가 한준에게 농을 던지면 한준은 그 자리에서 칼날 같은 말을 쏟아 내며 좌중을 얼어붙게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디 점잖던 그 성품이 어느새 사납고 옹졸하게 변해가는 것을 정작 한준 자신은 미처 알지 못하였지요. 집에 돌아온 한준이 서윤의 얼굴을 마주할 적이면 까닭없이 짜증을 내며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윤이 가만히 그 곁에 다가가 옷자락을 여며 주려 하면 한준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글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서윤의 가슴이 알 수 없는 한기로 서늘해지는 밤이 하루 이틀 늘어가는 사이 월향의 입꼬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월향의 마음속에는 한준을 적당히 등쳐먹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어떤 도끼가 있었습니다. 한준의 곁에 자리 잡고 있는 본처 정서윤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지요. 장안에 소문난 인꼬부부라는 그 말, 솜씨 좋고 어진 며느리라 칭찬 듣는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월향의 가슴에 박힌 신분의 한을 더욱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향이 마침내 칼을 빼어들기에 이르렀지요. 월향이 한준의 옷자락을 잡고 가만히 속삭이는데 그 음성에 짐짓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천한 몸이 어찌 감히 마님 자리를 넘보겠나이까. 그저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 마음에 걸릴 뿐이옵니다. 며칠 전 서방님 댁 행랑채 곁을 지나다 보니 본부인 마님께서 어떤 사내에게 폐물 하나를 건네시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그 폐물이 어찌나 귀해 보이던지 이 천한 몸의 눈에도 예사 물건이 아닌 듯하여 말끝을 흐리며 월향이 한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니 한준의 가슴 속에서 검은 의심이 한 줄기 피어올랐지요. 본디 월향에게 정신이 팔려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던 한준이라 그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헤아려 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월향이 미리 손을 써둔 자가 있어 이씨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옥장도 한 자루를 서윤의 방 깊숙한 곳에 슬며시 감추어 두었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가문의 폐물을 살피시다가 옥장도 한 자루가 보이지 않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 종들이 안채와 행랑채를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한준이 짐짓 무거운 낯으로 서윤의 방을 가리켰지요. 서윤의 농을 열어보니 과연 그 안에서 옥장도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서윤이 새파랗게 질려 손사래를 쳤으나 한준은 이미 월향의 말이 사실로 굳어진 듯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보았지요. 부인, 그동안 내 부인을 어찌 대접해왔는데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오. 처가의 가세가 기울었다 한들 어찌 시집의 폐물에 손을 댄단 말이오. 서윤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결백을 호소하였으나 시아버지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본디 양반의 체면을 누구보다 따지시던 시아버지셨지요.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그 소문이 장안에 퍼질 것을 생각하시니 분노가 한층 더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친히 사랑채로 문중 어른들을 부르시어 가문 회의를 여시고 마침내 무거운 한마디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지요. 이씨 가문 족보에서 정씨의 이름을 지워라. 오늘부로 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라. 한준이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서윤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농에 차곡차곡 개켜져 있던 아내의 옷가지들을 한 아름 거두어 들었지요. 그러고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에 내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다시는 이씨 가문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마시오. 서윤이 무릎걸음으로 한준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이 몸이 결단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한준은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시어머니께서도 안방에서 등을 돌리신 채 끝내 며느리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들마저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는 가운데 서윤은 빈손으로 소슬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지요. 머리에 꽂힌 옥비녀 하나, 몸에 걸친 비단 한 자락이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그 소리가 서윤의 가슴 한복판을 무너뜨렸지요. 그날 저녁 한양장 안에는 새로운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씨 댁 장남 한준이 저를 소박 놓았다. 그 며느리가 시집의 폐물에 손을 대었다더라. 인꼬부부라더니 알고 보니 도둑년이었더라. 서윤의 이름 위로 흙탕물 같은 말들이 끝없이 끼얹어지는 동안 정작 그 누명을 씌운 월향은 기방의 비단 휘장 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서윤이 한양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내 발길이 닿은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이미 몇 해 전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 그 작은 집이었지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서윤의 행색을 본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시며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모든 사정이 비치고 있었지요. 머리에 꽂힌 옥비녀가 흐트러지고 비단 자락에 흙이 묻고 무엇보다 그 눈가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어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엎드려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다만 짐승처럼 흐느낄 뿐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마른 손으로 딸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실 따름이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 서윤이 겨우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께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몸이 어머님 곁에 남아 병간호를 하며 살겠나이다. 다시는 양반 가문의 문턱을 넘지 않고 이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늙어가겠나이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지요. 그 눈빛에는 평소의 자애로움 대신 차돌처럼 단단한 결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어미 곁에 머물면 너는 죽을 때까지 소박맞은 며느리로 남느니라. 한양장 안의 입방아가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며 너의 그 빼어난 솜씨도 이 좁은 방 안에서 시들고 말 것이니라. 어미는 늙고 병들었으나 아직은 견딜만하니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서윤이 다시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으나 어머니께서는 단호히 그 손을 거두시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러고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한참 더듬으시더니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서윤의 품에 안기시지요. 보따리를 받아든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안에는 너희 외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비단 염색 비방서와 어미가 처녀 적부터 한 푼 두 푼 모아둔 약간의 금부치가 들어있느니라. 어미가 외가에서 몰래 받아와 혼자 익혔으나 양반과 며느리의 체면에 차마 살림에 써보지를 못하였느니라.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체면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였더구나. 너는 그 굴레를 벗고 새 사람으로 살 거라. 어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니라. 서윤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사흘 밤낮을 통곡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또 묻으며 이 품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몸을 떨었지요. 어머니께서도 그 사흘 동안 딸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손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 먹이시며 마지막 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난 새벽 어머니께서 끝내 등을 떠밀어 서윤을 살인문 밖으로 내보내셨지요. 가거라, 서윤아. 어미는 네가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 새 사람이 되어 어미의 비방서가 진정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살아있어 보마.
서윤이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어머니의 집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산길을 오르는데 한낮부터 하늘이 시커멓게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굵은 빗줄기가 살을 애듯 후려치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하였습니다. 서윤이 비방서가 젖을세라 보따리를 옷자락 안쪽으로 깊이 끌어안으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데 마침 산자락 외진 곳에 다 쓰러져 가는 폐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지요. 서윤이 그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폐가의 흙바닥 위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굶주린 듯 두 뺨이 움푹 패였고 입은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등과 옆구리의 칼에 베인 깊은 상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물지 못한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고 그 가쁜 숨소리만이 폐가 안에 가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사내가 헛소리 속에서 띄엄띄엄 내뱉는 말이 빗소리에 섞여 서윤의 귀에 닿았습니다. 전하 씨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전하. 서윤이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의 품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듯 옷자락이 묘하게 부풀어 있었으나 서윤은 미처 그것을 살필 겨를이 없었지요. 다만 주둥을 코앞에 둔 사람의 거친 숨결과 그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끝내놓지 않으려는 그 소나기의 단단함만이 서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폐가 한 구석에 비방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금붙이 한 조각을 꺼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 아랫마을까지는 한 시진 남짓 걸어야 할 거리였으나 사내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의원을 불러와야 하였지요. 비를 머리에 그대로 맞으며 서윤이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의원을 찾아 금부치를 손에 쥐어주며 사정을 고하니 의원이 약상자를 챙겨 들고 서윤을 따라 나섰지요. 의원이 폐가에 도착하여 사내의 상처를 살피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식경만 늦었어도 손을 쓸 수 없었을 게요. 칼자국이 깊고 곤주림이 겹쳤으니 살아남는다 하여도 보름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것이요. 서윤이 다시 의원에게 남은 금부치를 쥐어주며 약을 청하고 폐가에 머무를 살림 도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미음을 끓일 작은 솥 하나, 물을 길어 올 동이 하나, 그리고 사내의 상처를 동여맬 무명천 한 필이 전부였지요. 의원이 떠난 뒤로 서윤은 그 좁은 폐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빗물이 새는 자리는 옷자락으로 막아두고 흙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아 자리를 마련하였지요. 사내의 곁에서 미음을 끓이고 한 숟가락씩 떠 넣어주며 상처에 약을 발라 동여매는 일을 손수하였습니다. 사내는 정신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헛소리를 흘렸지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지키지 못한 것을 사죄하는 말,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 누군가에게 마지막을 부탁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그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 사내가 본 뒤 어떠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신원을 캐묻고 자시고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살려놓고 볼 일이었지요. 달포 남짓이 지나는 사이 사내의 상처는 더디지만 차츰 아물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사내가 보름이 지나서는 죽 한 그릇을 비울 수 있게 되었고 달포가 가까워 오자 비로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정신이 돌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또렷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을 적, 그 눈빛은 사납고 깊었으나 그 안에 짙은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사내가 마른 입술을 여러 첫마디를 흘렸지요. 임자는 어찌하여 이 몸을 살려두셨소. 굶주린 행색을 보아하니 임자의 처지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끓인 미음 그릇을 사내 앞에 내밀 따름이었지요.
사내가 칼자국 가득한 그 손으로 미음 그릇을 받아드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지 서윤의 가슴 한 구석이 알 수 없는 결로 떨려왔습니다. 사내가 미음을 한 숟가락 더 넣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서윤에게 그릇을 내밀었지요. 임자가 먼저 드시오. 임자의 뺨이 이 몸보다 더 야위었소. 그 한마디가 서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뒤로 누구 하나 자기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던 그 빈자리에 칼자국 가득한 낯선 사내의 한마디가 따스한 손길처럼 내려앉고 있었지요. 서윤이 그날 밤 폐가 한 구석에서 비방서 보따리를 가만히 펼쳐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귀에 맴돌았지요. 새 사람으로 살 거라, 그 굴레를 벗거라, 어미의 비방서가 진정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다오. 이튿날 아침 사내가 가까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려 채비를 하는 그때 서윤이 사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를 천천히 뽑아 들었지요. 그것은 시집갈 적에 친정어머니께서 손수 꽂아 주신 마지막 양반의 표지였습니다. 서윤이 그 옥비녀를 폐가 한 구석에 가만히 내려놓더니 양반 옷을 벗고 의원이 가져다 준 평민의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사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은 오늘부터 정씨도 이씨도 아닌 한낱 평민 안악으로 새로 태어나려 하오. 양반의 굴레가 이 몸을 잡아먹고자 하였으니 이 몸이 그 굴레를 벗고 새 길을 가려는 것이오. 사내가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서윤이 잠시 숨을 고른 뒤 한층 깊은 목소리로 청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대여, 나의 서방이 되어 주시오. 비록 정식 융례를 갖추지는 못하고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못하는 처지이나 이 몸의 마음과 살림은 모두 그대의 것이오. 그대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떠나려는 날에도 붙잡지 않을 것이오. 다만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는 부부가 되어 주시오. 사내가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에 알 수 없는 파도가 일었지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결심이 칼날처럼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폐가의 흙바닥 위에서 비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은 곳은 한양시장통 외곽의 허름한 초가 한 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금부치 중남은 한 조각으로 가까스로 마련한 작은 살림집이었지요.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흙바닥에 우물 하나, 부엌이라 할 것도 없는 흙벽이 전부였으나 서윤은 그것이 새 인생의 시작이라 여기며 비새는 지붕을 손수 손보고 흙벽에 짚을 발랐습니다. 남편이 된 사내는 본디 이름이 없다 하여 서윤이 그저 무명이라 부르기로 하였지요. 남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기이한 모양새였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소박 맞은 양반 여인이 어디서 굴러온 노비 하나를 거두어 사는 모양새라 시장통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서윤의 등 뒤로 손가락질이 쏟아지고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 묵묵히 빨래를 비비고 물을 길어 올리며 흙 묻은 무명옷을 다시 흙 묻은 손으로 짜냈지요. 무명은 그러한 서윤의 곁에서 묵묵히 자기 몫의 일을 하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시장 어귀에서 무거운 짐을 저 나르는 품팔이로 한 푼, 두 푼을 벌어왔지요. 서윤이 저녁에 발을 씻으려 들면 무명이 말없이 그 발 앞에 대야를 가져다 놓고 손수발을 닦아주는 일이 차츰 일과가 되어갔습니다. 칼자국 가득한 그 손이 서윤의 발등을 어찌나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지 서윤의 가슴이 처음에는 송구스러움으로 차츰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채워져 갔지요. 서윤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명은 자기가 글도 모르는 천한 자라 행세하였으나 그 손가락이 이상하리만치 길고 곧았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자리 잡은 자리가 홈이나 지게 자루가 아닌 칼자루를 잡던 자리임을 서유는 어렴풋이 느꼈지요. 무명이 짐을 옮길 적에도 그 몸놀림이 예사 노비의 그것이 아니어서 무거운 쌀가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도 숨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묻지 않기로 한 약조를 지켰지요.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접어둘 따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명은 서윤이 먼저 잠자리에 든 뒤에야 조용히 자기 자리에 누웠고 새벽이면 서윤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느 한밤중 서윤이 친정어머니를 그리며 이불 속에서 흐느낀 일이 있었지요. 무명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차마 안으로 들어와 어깨를 안아주지는 못하고 문밖 대돌 위에 가만히 앉아 그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첫 딸기 울 무렵에야 서윤의 흐느낌이 잦아들었고 그제야 무명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요. 서윤은 이튿날 아침 대돌 위에 남겨진 무명의 무릎 자국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명을 향해 처음으로 입가에 떠오른 옅은 미소가 그날 아침의 일이었지요. 살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봄날 서윤이 비방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평생 가슴에 품으셨다가 마지막에 넘겨주신 그 책자였지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외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염색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흔히 보기 힘든 빛깔을 내는 비기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한 빛깔이 서윤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새벽녘 하늘이 막 트일 때 잠시 비치는 그 푸르스름한 빛, 한양의 그 어느 비단전에서도 본 적이 없는 영롱한 색이었습니다. 다만 그 빛깔을 내자면 흔히 구할 수 없는 약초와 광물이 필요하다 적혀 있었지요. 서윤이 무명을 마주 앉히고 그 약초와 광물을 구해와 줄 수 있겠느냐 청하였습니다. 무명이 그를 모르는 양 행세하고 있었으니 서윤은 손수 약초의 잎 모양과 뿌리 빛깔, 광물의 결과, 그 빛이 도는 자리를 종이 위에 정성껏 그려 보였지요. 무명이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행장을 꾸려 산으로 떠났습니다. 무명이 산으로 떠난 사이 서윤은 가마솥을 손질하고 염색에 쓸 큰 항아리를 마련하며 채비를 갖추었지요. 시장통 어귀의 집신 장수에게 빈 항아리를 사오고 우물가에서 그 항아리를 닦아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무명이 돌아왔는데 그 등에 진 보따리가 작은 짐승 한 마리만큼이나 묵직하였지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서윤이 그림으로 그려준 약초가 잎 한 장 흠 없이 가지런히 묶여있고 광물 또한 그 결과 빛깔이 비방서의 묘사와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그 보따리를 보며 한참 무명을 바라보았지요. 그를 모르는 자가 그림 한 장만을 들고 산을 헤매어 이토록 정확히 약재를 가려올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문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일었으나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무명의 옷자락 한쪽이 산짐승 발톱에 길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안쓰러움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날 저녁 서윤이 등잔불 아래에서 손수 그 찢어진 자리를 한 땀 한 땀 꿰매주는데 무명이 바느질하는 서윤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부부의 그것처럼 가까워지는 밤이었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고 바늘이 천을 가르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명이 서윤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덮었습니다. 서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으나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 손을 잠시 덮어두었다가 천천히 거둘 따름이었습니다. 서윤의 뺨이 등잔불 아래에서 발그스름하게 물들었고 바느질을 다시 잡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결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두어 번 지나가는 사이에 서윤의 손끝에서 영롱한 빛깔의 비단이 한 필 두 필 짜여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장통 한쪽 모퉁이에 보따리 하나를 펼쳐놓고 행상으로 시작하였지요. 지나가던 안악들이 그 빛깔의 발길을 멈추고 비단 자락을 만져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새벽녘 하늘 같은 그 푸르스름한 빛이 손바닥 위에서 살아 숨쉬는 듯하다 하였지요. 소문이 시장통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양반댁 마님이 친히 몸종을 보내어 비단 한 필을 가져오라 하시고 또 다른 댁에서는 마님이 손수 가마를 타고 시장통까지 행차하시기에 이르렀지요. 서윤이 차츰 보따리 행상에서 벗어나 시전 한 구석의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 비단이 차곡차곡 쌓이고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무명도 더 이상 시장 어귀의 품팔이를 나가지 않고 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북촌 김참판댁 마님이 친히 가마를 타고 가게에 행차하셨습니다. 김참판댁이라 하면 한양 북촌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가요. 그 마님의 친정은 영의정 가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지요. 마님께서 가게에 들어서시며 비단 자락을 손수 들어 빛에 비추어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그 색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서윤이 숨을 죽이고 마님의 한마디를 기다렸지요. 내 평생 비단을 보아왔으나 이 같은 빛깔은 처음일세. 새벽 하늘이 비단 위에 그대로 내려앉은 듯하구나. 마님의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님께서 친히 비단 5필을 한꺼번에 거두어 가시고 가마에 오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서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우리 댁에 드는 비단은 모두 이 가게에서 가져갈 터이니 솜씨를 계속 갈고 닦으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참판댁 마님은 서윤 비단의 첫 양반 단골이 되었지요. 마님의 가마가 떠나간 자리를 한참 바라보던 서윤의 곁에 무명이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무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에 짙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지요. 서윤이 무명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가만히 웃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로 처음 짓는 진정한 웃음이었지요. 가게 문 밖으로 늦은 봄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게가 차츰 한양 시전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하자 본디 시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비단전의 행수가 노골적으로 낯을 찌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반댁 마님들이 비단전을 그냥 지나쳐 서윤의 작은 가게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잦아지자 행수의 가슴 속에 시퍼런 칼날이 자라기에 이르렀지요. 어느 늦은 가을날 행수가 마침내 시장통에 거친 장정 연화문을 사주하여 서윤의 가게를 부수러 보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무명이 가게 안에 있던 날이었지요. 장정들이 우르르 가게 앞에 몰려와 진열된 비단을 클바닥에 패대기치고 가게 기둥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서윤이 새파랗게 질려 가게 안으로 물러서는 그 순간 무명이 천천히 장정들 앞으로 나섰지요. 평소 묵묵히 짐이나 저 나르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기운이 무명의 어깨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무명을 보고 한바탕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노비 따위가 감히 끼어드느냐, 너부터 먼저 손을 봐, 주마하며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쳐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몽둥이가 무명의 머리에 닿기도 전에 무명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우두머리의 손목을 비틀어 쥐었지요. 우두머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다음 순간 무명의 한 발길질이 우두머리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사내가 흙바닥에 나뒹구는 사이 무명의 몸이 장정들 사이로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고 주먹이 빈자리를 후려친 가운데 장정 연화문이 차례로 흙바닥에 나가떨어졌습니다. 무명의 손길은 매서웠으나 단 한 사람도 목숨을 해치지는 않았지요. 손목을 비틀고 무릎을 꺾고 명치를 짚어 숨을 잠시 멎게 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흙바닥을 기어 도망치기까지 무명의 숨결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시장통 사람들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무명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방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노비라는 자가 어찌 그러한 무예를 지니셨단 말입니까? 무명이 한참 침묵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저 임자의 서방이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오. 서윤이 더는 묻지 못하였지요. 다만 그날의 사건이 시장통에 파다하게 퍼지는 동안 멀리 떨어진 어느 잠복처에서 그 소문을 흘려들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옛 시절 무명의 부하였던 자가 그날 처음으로 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옛 주군의 그림자를 멀리서 어렴풋이 확인한 것이었지요. 같은 무렵 윤대감이 한양시전 곳곳에 풀어둔 첩자 하나도 그 소문을 듣고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무명의 몸놀림이 예사 노비의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윤대감에게 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대감이 보고를 받고 잠시 낯빛이 어두워졌으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 리 없다 여겨 그저 더 살펴보라 명할 따름이었지요. 해가 또 한 번 바뀌고 다시 추나 추동을 두어 번 지나는 사이에 서윤의 비단은 한양장 안에서 모르는 양반댁이 없을 만큼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김참판댁 마님의 단골 노릇이 큰 디딤돌이 되었지요. 마님께서 친정동기간들의 잔치 자리며 명절 모임에 친히 서윤 뒤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행차하시니 그 자리에 모인 마님들이 입을 모아 그 빛깔에 감탄하시고 너도 나도 가마를 보내어 비단을 청해 가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김참판댁 마님께서 친정에 행차하시던 어느 봄날 그 곁에 모시고 간 비단 한 필이 영의정 부인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영의정 부인께서 그 빛깔에 크게 감탄하시며 며느리에게 친히 한 벌을 지어 입히시고 다시 친정동기간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그 비단이 한양 명문가의 안방을 차례로 거치는 동안 마침내 그 빛깔이 대궐 안채까지 다다르게 되었지요. 영의정 부인께서 친히 중전마님께 그 비단을 진상하시었습니다. 중전마님께서 그 비단을 손수 빛에 비추어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그 색을 들여다보셨다 합니다. 그러고는 곁에 시립한 상궁에게 가만히 한마디를 내리셨지요. 이 빛깔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영묘하구나. 매년 진상을 명하라. 그 한마디가 서윤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전마님 침전에 비단을 진상하는 가게라 하면 한양장 안에서 더 이상 누구의 손길도 함부로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오른 것이었지요. 양반댁 마님들이 너도 나도 가마를 보내고 진상 비단의 한 끝자락이라도 얻으려는 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윤이 작은 가게를 닫고 큰 상단을 새로 차리기에 이르렀고 시장통 외곽의 허름한 초가도 큰 기와집으로 바꾸어 옮기게 되었지요. 서윤의 상단 깃발이 한양시전 한가운데 펄럭이는 그날 서윤이 무명과 함께 새 기와집의 마루에 서서 멀리 북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슬대문 즐비한 그 골목 어디쯤엔가 자기를 내쳤던 이씨 가문의 소슬대문이 자리 잡고 있을 터였지요. 서윤이 그쪽을 향해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가만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명이 그 곁에 서서 서윤의 옆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한 자락 흔들며 지나갔고 마당 한 구석에 매화 한 그루가 꽃봉오리를 가만히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친정어머니께 사람을 보내어 새 기와집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심부름꾼이 한 통의 서찰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의 손글씨로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지요. 네가 비단의 꽃을 피웠다는 소식을 들었느니라. 이 어미는 그 꽃을 보러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서윤이 그 서찰을 가슴에 꼭 안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무명이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서윤의 어깨에 자기 어깨를 살며시 기대어 줄 따름이었지요. 서윤이 한양거상의 반열에 올라 중전마님 침전에까지
비단을 진상한다는 소식이 마침내 북촌 이씨 댁소슬대문 안에도 흘러들었습니다. 본디 노쇠하셨던 시부모님께서 그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적에는 헛소문이거니 여기시며 손사래를 치셨지요. 그러나 비단 행상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그 빛깔에 대한 칭찬, 영의정 부인의 행차, 중전마님의 어명에 이르기까지 차츰 그 소문이 헛것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어른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한기가 차오르기 시작하였지요. 거기에 더해 또 다른 소문이 두 어른의 귀에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가 노비 하나를 거두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시아버지께서 그 소문을 들으시고 사랑채에서 마른 기침을 쏟아내시다 끝내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흙바닥에 떨어졌다 통탄하시며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으시니 시어머니께서 곁에서 손수죽 한 그릇을 끓여 올리시면서도 함께 시름시름 자리 보전을 하시기에 이르렀지요. 시어머니께서 한밤중 침상에서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시며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셨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진지상을 보아 올리던 그 모습, 등잔불 아래에서 옷자락을 손수 꿰매 들이던 그 손길, 진정도둑질을 할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으셨지요. 시어머니께서 한식경을 통곡하시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 서윤에게 용서를 청해보려 하셨으나 그 사람은 상단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놓으시고 깊은 자리 보전에 드시었지요. 가독을 잡은 한주는 그 무렵에도 월향의 치맛자락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한준에게 더 비싼 비단을, 더 큰 놀이개를, 더 좋은 술자리를 청할수록 한준의 가사는 풍선 바람 빠지듯 줄어들어갔지요. 한준이 마침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을 헐값에 내다 팔기에 이르렀고 그래도 모자라 소슬대문 안의 은부치와 골동품까지 차례로 시전에 풀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재물이 월향의 손을 거쳐 어디론가 흘러갔으나 한주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횃불이 사그라드는 소리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요. 가산이 바닥을 드러낸 어느 늦가을 월향이 마침내 한준을 헌신짝처럼 차버렸습니다. 본디 한준은 발판일 뿐이었지요. 월향이 차곡차곡 모은 재물과 한양거상들의 줄을 등에 업고 마침내 본디 노리던 윤대감의 첩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한준이 기방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만나 달라 애원하였으나 월향은 짙은 비단 휘장 너머에서 차가운 한마디를 던질 따름이었지요. 천한 기생년이 양반의 발판을 짚고 옳은 것이 무엇이 문제이요. 서방님은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오. 한준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통곡하다 마침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돌아갈 집조차 변변치 않은 신세가 되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한준은 술독에 빠져 한양 뒷골목을 떠도는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슬대문 안에 누워 계시던 두 어른은 그 소식을 차마 듣지 못하고 흐릿한 정신 속에서 며느리의 이름만을 가만히 부르고 계셨지요. 시장의 무공소문이 바람을 타고 흩어진 지 한참이 지나 어느 늦은 밤 한양 시전의 외진 골목길에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숨어들었습니다. 옛 시절 무명의 부하였던 자였지요. 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주군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확인하기 위해 서윤의 큰 기와집 담장 너머로 한참을 숨죽이고 엿보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그 어깨선과 걸음걸이, 옛 시절 자기를 호령하시던 그 모습이 분명하였지요. 사내가 그날 밤 옛 동지들에게 비밀스러운 소식을 띄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무명이 묘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새벽 첫달기 울기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뜰광이나 인근 산자락으로 나아가곤 하였지요. 서윤이 처음에는 무명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약재를 캐러 가는가 보다 짐작하였으나 그 외출이 거듭될수록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서윤이 어느 새벽
마침내 무명의 뒤를 살그머니 밟기로 마음먹었지요.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있는 그 시각 서윤이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무명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명의 걸음이 어찌나 빠르고 가벼운지 서윤이 숨이 차도록 따라가야 겨우 그 그림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지요. 산자락 외진 곳, 큰 바위 그늘에 가려진 공터에서 무명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윤이 가까운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그 광경을 엿보았지요. 공터에는 이미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가만히 모여 있었습니다. 6, 7이었는지 분명치 않았으나 모두가 한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명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였지요. 무명이 공터 한복판에 이르자 그림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흙바닥에 조아리며 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대장님. 서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노비라 하던 그 사내가 묵묵히 짐이나 저 나르던 그 사람이 한 무리의 사내들로부터 대장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이 품 깊숙이 숨겨두었던 옥패 하나를 천천히 꺼내어 들어 올렸지요. 그 옥패의 빛깔이 새벽 달빛 아래에서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무명이 폐가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끝내 놓지 못하였던 그 단단한 무엇인가가 바로 그 옥패였음을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서윤이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 사내가 누구이며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며 어떠한 사연으로 폐가에 쓰러져 있었던 것인지 머릿속이 한 폭의 비단처럼 어지러이 엉켰습니다. 새벽이 되어 무명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에 들어 누울 때 서윤은 잠든 척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 약조를 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튿날 서윤이 상단의 일을 보는 척 무명이 출타한 사이에 옛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무명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내 가운데 비교적 낯이 익은 자였지요. 서윤이 사내를 별채로 들이고 단둘이 마주 앉아 차분한 음성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몸이 어제 새벽 산자락에서 모든 것을 보았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내 서방이 본 뒤 누구이며 어떠한 사연으로 폐가에 쓰러져 있었는지 일러주시오. 이 몸은 서방님의 아내이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오. 사내가 한참 침묵하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띄엄띄엄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짚어가며 옛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사내의 음성이 가늘게 떨리는 가운데 서윤의 얼굴이 차츰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사내가 풀어놓는 사연은 한 평민 안악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서윤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서윤이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시집에서 쫓겨난 그날의 흙바닥, 폐가에서 만난 사내의 헛소리, 새벽이면 마당을 쓸던 무명의 구분 등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한 번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살린 그 사내가 한낱 노비가 아니라 임금의 최측근이었던 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추격을 피해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서윤이 그날 밤 무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별채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서윤이 옷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비단 한 폭을 천천히 펼쳐놓았지요. 비단 한복판에는 서윤이 손수 수놓은 무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산자락에서 본 그 옥패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지요. 무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무명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러고는 깊고 단단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이 누구이시든 이 몸의 서방님은 서방님뿐이요.
이 몸은 시집에서 쫓겨난 정씨도 아니고 한낱 비단 장수 평민도 아니오. 다만 서방님의 아내이오. 그러니 이제 그만 이 몸 앞에서 가면을 벗으시오. 무명이 한참을 말없이 서윤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빛에 그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명이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서윤의 어깨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묻었지요.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는 가운데 무명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서윤은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칼을 잡던 그 무거운 어깨가 그날 밤 처음으로 한 여인의 품속에서 가만히 내려놓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제야 진짜 부부의 그것이 되는 밤이었지요. 등잔불이 한참 만에 사그라들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숨결을 가만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본명은 강무룡이라 하였습니다. 본디 내금 이장으로 임금의 최측근을 지키시던 인물이었지요. 강직한 성품과 빼어난 무예로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으니 조정의 권신들 가운데 그를 시기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칼날을 갈고 있던 자가 바로 윤대감이었지요. 윤대감이 북방의 굴량미를 빼돌려 자기 재산을 불리던 일을 강무룡이 눈치채자 윤대감은 도리어 무룡에게 칼을 겨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대감이 위조한 장계 한 통이 임금께 올라갔지요. 강무룡이 북방의 적과 내통하여 군기를 누설하고 있다는 그 가짜 장계가 곁들여진 거짓 증좌들과 함께 임금의 진노를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께서 자초지종을 따져보실 겨를도 없이 무룡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고 윤대감의 수족들이 한밤중에 무룡의 집을 덮쳤지요. 무룡이 몸 곳곳에 칼을 맞고 가까스로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추격대가 끈질기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무룡이 어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추격대가 그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였기에 시신을 따로 거두지 않고 보고를 올렸지요. 윤대감 또한 그 보고를 받고 의심 없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무룡은 절벽 아래의 깊은 수풀에 가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출혈과 곤주림 속에서 산속을 헤매다 끝내 그 폐가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 품속에 단단히 감추어 두었던 옥패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마지막 한 조각이었습니다. 옛 부하들 또한 무룡의 죽음 소식을 듣고 윤대감의 추격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 잠복하고 있었지요. 무룡의 생존을 알지 못한 채 각자 윤대감의 죄상을 캐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장 깡패 사건의 소문이 한 부하의 귀에 들어가 마침내 그가 서윤의 집 담장 너머로 무룡의 모습을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흩어졌던 부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은 북방 진영에 잠입하여 윤대감이 빼돌린 굴량미 장부를 빼내어 두었다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옛 무룡 모함 당시 위조된 장계의 원본을 어느 서리의 손을 거쳐 빼돌려 두었음이 드러났지요. 무룡이 옛 부하들과 마주 앉은 산자락의 그 새벽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증좌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의 목을 칠 칼날이 이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었지요. 같은 무렵 윤대감의 첩자 하나가 마침내 결정적인 그림을 손에 넣었습니다. 첩자가 서윤의 큰 기와집 담장 너머로 잠입하여 무룡과 옛 부하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자들의 면면을 첩자가 하나하나 짚어보니 모두가 흩어졌던 옛 내금이 무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첩자가 새파랗게 질려 그날 밤 윤대감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지요. 윤대감이 그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의심할 여지가 없어진 그 순간 윤대감의 가슴 속에 차가운 결심이 자라기 시작하였지요. 무룡 하나를 다시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무룡이 둥지를 튼 그 자리, 서윤의 상단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려 다시는 자기 앞에 칼을 겨눌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였지요. 윤대감이 그날 밤 가장 음험한 계책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지골이 된 한준이 한양 뒷골목을 떠돌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어느 술집 모퉁이에서 비단 행상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를 무심코 흘려듣게 되었습니다. 행상 하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흘렸지요. 북촌에서 쫓겨났던 어느 여인이 이제는 한양 제1거상이 되어 중전마님 침전에까지 비단을 댄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준의 손에 들렸던 막걸리 사발이 흘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어졌지요. 한준의 머릿속에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마당으로 내쫓았던 서윤이었음을 한준은 한순간에 깨달았지요. 한준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상단이 있다는 시전 한가운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술까지 바친 몸이 자꾸만 흙바닥에 쓰러지려 하였으나 한준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지요. 마침내 소슬대문같이 우뚝한 서윤의 상단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깃발이 벌럭이고 비단을 실은 수레가 줄지어 드나들고 차림새 단정한 행수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광경이 한준의 눈에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보였지요. 한준이 비틀비틀 정문 안으로 들어서려 하니 문지기가 그 더러운 행색을 보고 호통을 치며 막아섰습니다. 한준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려 하였으나 문지기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을 따름이었지요. 마침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상단의 늙은 행수 하나가 그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행수가 한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행수는 본디 정씨 친정의 먼 친척으로 서윤이 큰 살림을 차린 뒤 거두어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행수가 안으로 들어가 서윤에게 그 사실을 고하니 서윤이 한참 침묵하더니 가만히 한마디를 내렸지요. 들이시오. 내 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오. 한준이 안채 별당의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어려 있지 않았지요. 그저 한 폭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한준이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지요. 부인, 내가 잘못하였소. 월향이라는 그년에 홀려 정신이 나갔던 것이오. 부인,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이 사람을 거두어 주시오. 부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리다. 한준이 서윤의 치맛자락에 매달리려 마루 위로 손을 뻗었으나 서윤은 가만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따름이었지요. 같은 그 시각 한양 어느 깊은 누각에서 월향과 윤대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손에 든 술잔을 천천히 비우며 월향에게 한마디를 흘렸지요. 서윤의 상단이 너무 커진 것이 마음에 걸린다. 더구나 그 집의 둥지를 튼 자가 본디 죽었어야 할 자라. 이 한 번에 모두 쓸어버리고자 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월향이 비단 휘장 너머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윤대감이 며칠 전 첩자가 확인해 온 무룡일파의 정체와 그 거점이 다름 아닌 서윤의 상단임을 종합하여 마침내 서윤을 올가 넣을 죄목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역적을 숨겨준 죄,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한 죄였지요. 관아의 손을 써 두는 일까지 빈틈없이 마무리되어 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일금부의 나졸들이 서윤의 상단을 덮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물이 한준이 서윤의 치맛자락 앞에 무릎 꿇은 그 시각 한양의 밤하늘 위로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한준이 마루 아래에서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서윤의 얼굴에는 한 줄기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 마루 끝까지 걸어 나오더니 한준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고 단단한지
한준이 흠칫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숨을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마당에서 흐느끼던 그 여인의 모습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지요. 서윤이 입을 열어 한마디를 묵직하게 짚어내었습니다. 내 서방님은 저기 마당 쓸던 노비뿐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핏줄이나 신분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매는 것이니 한 번 서방님을 버린 자에게는 두 번의 자리가 없소. 가시오. 한준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듯 흙바닥에 엎드렸지요. 그러고는 다시 무릎걸음으로 마루 쪽을 향해 기어오려 하였습니다. 서윤이 행수에게 가만히 눈짓을 보내니 행수가 종 둘을 불러 한준의 양 어깨를 잡아 일으켰지요. 한준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통곡하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나 서윤은 이미 등을 돌려 별당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별당의 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한준의 등 뒤에서 무겁게 떨어졌지요. 한준이 정문 밖으로 떠밀려 나와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때 한양시전 한가운데로 일금부의 나졸들이 한 무리 들이닥쳤습니다. 갓을 단단히 동여매고 칼을 찬 일금부 도사가 앞장서서 거침없는 걸음으로 서윤의 상단 정문을 향해 다가왔지요. 그 뒤로 나졸들이 쇠사슬을 들고 무리지어 따르니 시전 안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사가 정문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역적 항무룡을 숨겨준 죄와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한 죄로 상단주 정씨를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요. 즉시 결박하라. 서윤은 안채 별당에서 이미 그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윤은 그날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지요. 무명의 정체를 알게 된 그 밤부터 서윤은 윤대감의 손길이 언제든 자기 목으로 뻗어올 수 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단의 회계장부 사본을 따로 빼내어 김참판댁 마님께 닿는 은밀한 줄을 잡아두었으며 옛 어머니의 친정 쪽 사람을 통해 영의정 부인께도 닿을 길을 마련해 두었지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곁에 시립한 몸종에게 가만히 한마디를 일러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서신 한 통을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자에게 들려 김참판댁으로 보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서신이 마님의 손에 닿게 하라는 당부였지요. 몸종이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 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의금부 도사가 별당 마루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루로 나와 도사 앞에 단정히 마주 섰지요. 도사가 잠시 서윤의 그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멈칫하였으나 곧 나졸들에게 결박을 명하였습니다. 굵은 쇠사슬이 서윤에 가는 손목을 휘감는 그 순간에도 서윤의 눈빛은 의금부 도사의 그것보다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마침 그 시각 무명은 옛 부하들과 산자락에 모여 마지막 증좌를 정리하고 있었으니 서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시전 한가운데로 한양제일거상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광경이 그날 저녁 장안의 입방아 위로 폭풍처럼 휘몰아쳤지요. 의금부옥에 갇힌 서윤은 좁고 어두운 토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모진 매질이 오가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으나 서윤의 입에서는 신음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옥리 하나가 서윤 앞에 형틀을 가져다 놓으며 윽박지를 적에도 서윤은 다만 고개를 들어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볼 따름이었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에 도리어 옥리가 한 걸음 물러서곤 하였지요. 그 시각 한양 북촌의 김참판댁에 한 통의 서신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께서 서신을 펼쳐보시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길로 친정인 영의정 댁으로 가마를 띄우셨지요. 영의정 부인께서 마님의 손에서 서신을 받아든 그 즉시 안채 깊은 곳으로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부인의 동기간 가운데 대궐 안상궁과 통하는 줄을 잡은 분이 계셨으니 그 줄을 거쳐 마침내 서신의 내용이
중전마님의 침전에까지 닿게 되었지요. 중전마님께서 서신을 읽으시고는 한참 침묵하셨다 합니다. 매년 진상되어 침전에 들이던 그 영묘한 빛깔의 비단을 짜는 손이 지금 의금부 옥안에서 모진 문초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마님께서 그날 밤 임금께 친히 그 사연을 아뢰시며 한 가지 청을 올리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우선 사연을 자세히 들으신 뒤에 매를 들어도 늦지 않으실 것이라는 청이었지요. 같은 시각 강무룡이 평생 숨겨 온 칼을 마침내 다시 뽑아 들었습니다. 옛 부하들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좌, 윤대감이 빼돌린 북방 굴량미 장부와 무룡 모함 당시에 위조된 장계 원본이 한자리에 정리되었지요. 무룡이 그 증좌들을 비단 보따리에 정성껏 쌓아안고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곧장 대궐로 향하였습니다. 옛 시절 내금 이장이었던 자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 임금 앞에 엎드리니 대궐의 문이 그 앞에서 무겁게 열렸지요. 임금께서 무룡을 치니 어전으로 부르시어 한참을 말없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신하의 얼굴이 칼자국 가득한 채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광경에 임금의 노안에 한 줄기 물기가 어렸지요. 무룡이 한마디 한마디를 짚어가며 그동안의 사연을 풀어올리고 그 곁에 정리된 증좌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위조된 장계의 원본을 손수 들어보시고 굴량미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옥좌의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지요. 역적은 무룡이 아니라 윤가였더란 말이냐. 즉시 윤대감을 잡아들이라. 동시에 의금부 옥에 갇혀있는 정씨 또한 그 자리에서 풀어주라. 의금부 도사가 어명을 받들어 즉시 두 곳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윤대감의 집에 도사가 들이닥쳤을 적 윤대감은 안채에서 월향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쇠사슬이 윤대감의 손목을 휘감는 그 순간 곁에 있던 월향이 새파랗게 질려 비단 휘장 뒤로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나졸들이 그 휘장을 거두어 월향마저 끌어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금부 옥의 문이 열리고 도사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명을 전하니 서윤은 결박을 푸는 그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만 가만히 고개를 숙일 따름이었지요. 옥 밖으로 걸어 나온 서윤의 앞에 옛 부하들의 호위를 받은 무룡이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무룡을 옛 호칭으로 부르는 가운데 서윤이 무룡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지요. 두 사람이 마주선 그 자리에서 무룡이 처음으로 서윤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옥에 끌려간 월향이 모진 문초 앞에 마침내 무너져 지난날 정서윤에게 씌운 폐물 도둑 누명까지 자기가 꾸민 짓이었음을 낱낱이 실토하기에 이르렀지요. 윤대감은 영모 모함과 굴량미 횡령이라는 두 가지 큰 죄목으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한양장 안에 그 위세를 떨치던 권신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윤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입들이 비로소 열렸지요. 윤대감의 죄상이 새로 드러나며 그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되었습니다. 월향은 그의 첩이었던 죄에 더해 양반과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 한 가문을 파탄낸 죄가 더해져 관비로 전락하여 변방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월향이 변방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한양을 등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합니다. 정경 부인의 자리를 노리며 한 발 한 발 디뎌온 그 사다리가 결국 자기 목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월향의 자백이 의금부 문서로 정식 기록되어 이씨 가문에도 전해지니 자리 보전 중이시던 두 어른의 흐릿한 정신 속으로 며느리의 결백이 마침내 환히 비추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정신이 돌아오신 그 순간 통곡하시며 친히 사람을 보내어 사죄의 서찰을 띄우셨지요. 한양장 안에는 새로운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본디 한 점의 흠도 없는 연려이며
그 도둑 누명은 한나 기생년의 관계였더라는 그 소문이 그동안 서윤의 이름 위에 묻어있던 흙탕물을 한 번에 씻어내었지요. 서윤의 명예가 비로소 만방에 회복되었습니다. 임금께서 마침내 어전에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강무룡과 정서윤이 나란히 어전에 엎드린 그 자리에 자리보전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씨, 댁 두 어른께서 부축을 받으며 함께 불려들었지요. 두 어른이 어전 한쪽에 자리 잡으시고 며느리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임금께서 천천히 입을 여시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혼인은 처음부터 관계에 의한 것이니 이씨 가문과의 인연은 본디 없던 것으로 한다. 정씨는 아무 죄 없는 몸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어명이 떨어지는 순간 이씨 댁 두 어른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며느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지요. 두 어른이 어전 한복판에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동안 누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를 내친 죄, 가문의 체면만을 따져 사람을 잃은 죄를 통곡하며 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흙바닥을 짚으며 떨리는데 시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노안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서윤은 담내의 예를 갖추되 끝내 용서한다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고개를 숙여 두 어른께 마지막 예를 차리 따름이었지요. 이어서 임금께서 강무룡을 친히 부르시어 옛 내금 이장의 자리에 복직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공신에 체쿤하시며 숭정대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룡과 서윤의 혼례를 친히 주관하시며 부인 서윤을 정경부인에 봉하시니 두 사람에게 더 없는 은전이 한꺼번에 내려진 것이었지요. 임금께서 가만히 한 말씀을 덧붙이시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개와 식견이 만인의 귀감이라. 비단의 빛깔이 사람의 마음을 곱게 한다 하였더니 그 마음이 도리어 비단보다 더 곱구나. 어전 한쪽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시부모님의 노안에 마침내 진정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환히 비추어졌지요. 한때 며느리였던 그 여인이 이제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자기들이 내쳤기에 도리어 두 번 다시 닿을 수 없는 자리에 가다한 것을 통곡 어린 눈물로 바라보실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새 기와집으로 돌아와 친정어머니께 사람을 보내자 어머니께서 마침내 가마를 타고 딸의 집으로 들어오시었지요. 어머니께서 마당 한복판의 비단 더미를 손수 만져보시며 그 영묘한 빛깔에 흡족한 미소를 띠시었습니다. 서윤의 정경부인 봉작이 한양장안에 알려지고 강무룡이 옛 내금 이장의 자리에 복직되었다는 소식이 시전 골목골목까지 흘러든 가을 무렵 한 거지가 시전 어귀를 비틀거리며 떠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두 뺨이 움푹 패고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마른 갈비뼈가 드러난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이한준이었지요. 가문은 진작 풍비박산이 났고 친지 어느 누구도 그를 거두려 하지 않았으며 갈 곳마저 변변치 않은 신세였습니다. 한준이 곤주림에 흙바닥을 기던 어느 날 마침 서윤의 상단으로 들어가는 비단술의 곁을 비틀거리며 따라 걷게 되었지요. 짐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발길질로 내치려는 그때 늙은 행수가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다 한 손을 들어 짐꾼들을 막아섰습니다. 행수가 한참 한준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지요. 이 자를 짐꾼으로 드리라.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장 험한 자리에 두라. 다만 마님께는 고하지 말라. 행수가 그 결정을 마님께 고하지 않은 까닭은 정작 본인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옛 시절 친정의 먼 친척으로서 한 양반가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본 자의 가슴 속에 사람의 인과라는 것을 끝까지 보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한주는 그날부터 서윤의 상단에서 가장 무거운 비단짐을 등에 진 짐꾼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짐을 옮기고 한낮이면 시전 골목골목을 가로질러 비단을 배달하며 저녁이면 가장 늦게까지 빈 수레를 정리하는 일이 그의 몫이었지요.
한준의 등에 진 비단 보따리에는 늘 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상단을 상징하는 그 깃발 무늬가 한준이 비틀거리며 짐을 옮길 적마다 그의 등 위에서 펄럭였지요. 짐꾼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술 좋아하는 늙은 거지로 여기며 함부로 부려먹었습니다. 한준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요. 다만 무거운 짐 아래에서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옮길 따름이었습니다. 밤이면 한준이 시전 모퉁이의 집더미 위에 누워 멀리 솟아오른 상단의 큰 기와집을 올려다보곤 하였지요. 그 안채에 자기가 한때 마당으로 내쫓았던 여인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앉아 비단을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자기가 노비라 비웃었을 법한 사내가 옛 내금 이장의 위엄을 되찾은 채 부인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지요. 한준의 가슴 한복판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단 짐꾼들이 한준을 두고 농지거리를 던질 적에도 한준은 결코 입을 열어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지요. 다만 등에 진 비단짐의 무게가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마침내 견딜만하게 느껴지는 그 차이만이 한준의 하루하루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마당에 내던졌던 옷가지의 무게였음을 한준은 무거운 비단을 어깨에 올릴 적마다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지요. 행수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끝내 한 번도 마님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꾼 명단 끝자락에 한준의 이름을 적어 넣을 적에 본명 대신 그저 한사내라 적어 두었지요. 한양 제1거상의 상단 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준은 그렇게 자기 죄의 무게를 등에 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태생은 하늘이 정하나 삶의 주인은 스스로가 정하는 법이라 하였지요. 서윤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른 지 한 해가 지나가는 어느 봄날 마님께서 가마를 타시고 친히 상단을 시찰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전 한복판으로 들어선 마님의 가마 곁으로 짐꾼들이 비단 보따리를 등에 지고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가마의 발 너머로 한 사내의 얼굴이 멀리서 스치듯 잡혔지요. 마님께서 가마의 발 너머로 그 사내를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흙바닥을 걸어가는 그 사내의 옆 얼굴이 한때 마님의 서방님이라 불리던 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지요. 두 뺨이 움푹 패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누더기 같은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잠시 비단 보따리를 추스르려 걸음을 멈추고 가마 쪽을 무심코 돌아보았을 적 두 사람의 시선이 발 너머에서 한 번 마주쳤지요. 한준의 눈에서는 그 순간 굵은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마당에 옷가지를 내던지며 호통을 쳤던 그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등에 진 비단짐이 흙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렸지요. 마님의 눈에서는 그러나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가마 안에서 그 사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 천천히 손을 들어 가마의 발을 가만히 내리셨지요. 발이 내려오는 그 짧은 사이에 마님의 입가에 한 줄기 옅은 한숨이 스쳤을 따름이었습니다. 가마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준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가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비단 보따리가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려 흙바닥에 쏟아지는데 짐꾼들이 호통을 치며 그 보따리를 다시 그의 등에 지웠습니다. 한준이 일어서서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흙바닥을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의 가마가 시전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준의 등 위에서 상단 깃발 무늬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기와집의 마당에서는 만개한 매화가 향기를 흩날리고 있었지요. 서윤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마당 한복판의 매화나무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손녀딸을 무릎에 앉히시고 비단의 빛깔을 손수 만져보시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시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는 무룡이 옛부아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부인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룡이 서윤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부인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감싸 주었지요. 두 사람이 매화 향기 가운데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폐가에서 처음 만나던 그날의 비 내리는 풍경과 시장통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등잔불 아래 마주 앉던 그 감들과 새벽 산자락에서 옥패의 빛깔이 번뜩이던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눈빛 안에서 한꺼번에 흘러갔지요. 서윤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 몸이 폐가에서 그대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날 이 몸을 살린 것이었소. 무룡이 부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매화꽃 아래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매화꽃 잎을 흩날려 보내는 가운데 마당 한쪽에서 친정어머니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 제1거상의 정경 부인이 매화 아래에서 자기 서방님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그 광경이 그날 저녁의 봄빛 안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